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2024년 12월 22일 서울 남태령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또 하나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것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은 트랙터 30여 대를 몰고 서울에 진입하다가 남태령에서 경찰에 막혔습니다.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밤 영하의 칼바람 속에 난방장치도 없는 트랙터에서 버티던 농민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또다시 응원봉이 등장했고 선결제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빵과 커피, 떡국과 어묵, 여성용품까지 자발적 성원이 이어졌고 추위에 쓰러져가는 농민들을 녹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서민들은 성금을 모아서 난방버스를 대절했습니다. 차 빼라! 차 빼라! 분노한 시민들의 단결된 함성은 결국 경찰의 차벽을 물리쳤습니다. 오후 4시 반, 32시간 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시위를 볼 수 있습니까? 서울 남태령의 32시간, 역사는 이 순간을 위대한 민주시민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순살 장어탕 드시고 따뜻하게 속도 데피시고 또 장어가 스태미나 식품이니까 몸도 힘을 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더 강추하는 정어리몰 베스트 상품 순살 장어탕 많이 드시고요. 또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 준비한 서량 딸기 150g에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약 150%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프리미엄 서량 딸기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 충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어리몰의 순살 장어탕 서량 딸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태령에서 정말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임세은 대변인 혹시 남태령도 가셨나요? 남태령 말고 좀 광화문. 광화문에. 네네네. 예. 남태령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역사에 남을 순간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예. 그런데 처음에 농민들 트랙터에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SNS를 통해서 결집을 했다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청년들 위주로 뚫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왜 경찰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서초경찰서에서 막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남태령으로 넘어왔고요. 원래 집회로 그 신고돼 있는 지금 광화문에 집회했던 쪽과 연합을 해서 행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막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이유로 되는 건 교통체증이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트랙터들이 그 자동차처럼 동일하게 운행을 하도록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로 가면 돼요. 뭐 약간의 서행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몇 대가 오는 것이 정말로 교통체증 엄청나게 불러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이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나서가지고 경찰에 전화도 하고 행안위원장도 열심히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풀긴 했는데 아니 그날 저도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 끝나고 집회 끝난 분들이 전부 다 그걸로 가셨어요. 남태령으로. 그걸 밤을 새셨다니까요. 거기서. 한 3,000명 되시는 분들이 밤을 새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투쟁을 해서 결국 이게 얻어낸 건데 이렇게 경찰이 지금의 상황에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대단히 좀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6시 41분에 제가 애청자님 차 기수님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백웅 앵커님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남태령 고개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로 광화문으로 오다가 경찰들이 길을 막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추위에 밥도 못 먹고 밤을 샐 것 같아요. 달리 알릴 방법이 없어서 알립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앵커님 어떻게 농민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뜬금없이 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또 7시 반에 다시 또 급박하게
앵커님, 남태령에 경찰버스가 3대나 더 오고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경찰들이 더 온대요. 강제 해산시키려나 봐요.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던 분들이 남태령으로 오신다는데 빨리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주 너무나 긴박하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남태령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민들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트랙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승용차처럼 난방도 돼 있지 않은 차 아닙니까? 그걸 영하 그날 가장 추운 날 칼바람 속에 차 벽을 막아놓고 오도가도 못하게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체온증으로 막 쓰러지는 분들이 나오고 몰려온 시민들이 핫팩, 담요 이런 걸 통해서 막 따뜻하게 해주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결제해서 뭣도 드시게 하고 떡국도 가져오고 어묵도 가져오고 빵, 커피 이런 걸로 막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즉석에서 성금을 모아서 난방버스까지 대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녹이게 했습니다. 이런 시민들입니다. 이번에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단체는 전국 농민투쟁연맹의 전농이라고 하죠. 전봉준 투쟁단입니다. 동군 서군으로 나눠가지고 토요일 날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전라남 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이 전봉준 투쟁단 지금 남쪽에서 출발을 했던 전봉준 투쟁단의 이갑성 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성 대장님. 예, 아이고, 지금 내려가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아, 방금 도착해서 예. 아침 밥도 못 먹고 아이고. 막 먹고 지금 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 몸은 괜찮습니다. 아이고,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예, 몸은 힘들었는데 예. 국민들의 호응이나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 보고 힘을 오히려 많이 가졌습니다. 올라갈수록요. 예. 그야말로 정말 이번에 전봉준 투쟁단이 시대를 바꾼 그런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셨는데 예. 토요일 날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서구는? 아, 토요일이 아니라요. 예. 1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 예. 예, 16일 월요일 날 아하, 예. 10시에 전남 도청에서 출발해서 예. 나주, 광주, 뭐 한평, 고창, 정읍, 뭐 이런 공주, 뭐 천안 이렇게 들러서 갈 때까지는 아무 경찰이 없이 교통도 통제해주고 그랬는데 서울에서만 서울 경찰청만 그렇게 하던 시간이 토요일 날 한 11시 한 50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서 막혔습니다. 그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까지 며칠 걸리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갔으니까 토요일 날 6일 걸리신 거네요. 예. 그거 제일 빨리 가면 시속 몇 킬로나 나옵니까? 시속으로 이제 가면은 한 30km 정도 나오는데요. 예. 시내도 거치고 그러니까 뭐 평균 20km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제가 봤는데 예. 기름값하고 숙박비보다 타이어 값이 더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타이어가 엄청나게 그 바퀴가 크고 그런데 예. 보통 우리 그 자가용들도 뭐 좋은 거는 한 40만 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기본으로 100만 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아, 트랙터 바퀴가요? 예. 주로 농로로 다니고 그 뭐 흙을 밟고 다니는데 아스팔트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좀 그 트랙터 같은 경우는 바퀴 홈이라고 죠 이런 게 엄청 큰데 그렇죠. 그게 거의 민자가 될 정도 되어가지고 아이고.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예. 동군, 서군 이렇게 나눠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공주 우금치요. 아하, 예. 정준 장군이 예. 결국은 그토록 넘고 싶었던 동학 농민군이 아, 그곳 어딘데 거기에서 동군하고 서군하고 제 기억에는 수요일 아니 목요일이나 되겠네요. 예. 예, 목요일 날 만나서 거기서부터는 같이 올라왔습니다. 아, 또 그런 의미를 담으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1894년이죠. 예, 예. 예, 녹두 장군, 올해는 전봉준 딱 140년 장군이. 됐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예, 예. 또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 우금치 이번에는 그래도 넘으셨네요. 예, 예. 서울까지 입성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때 우리 녹두 장군이 못 풀었던 한을 예. 이번에 우리 트랙터 투쟁단이 풀어내셨네요. 예, 예. 아이고. 그런데 이제 서울까지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남태령에서 막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모이신 트랙터하고 농민들은 몇 분이나 되신 거네요? 트랙터가 정확하게 저도 좀 파악을 못하면 30대가 넘었고요. 예, 트럭이 한 6, 70대. 예. 그러고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농민만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때부터 막혔는데 예, 예. 그 막혀 있는 동안에 뭐 드시는 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뭐 먹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때 점심때부터 이제 밥을 먹거나 뭐 그러든 못하고 워낙 시민들께서 김밥이라든가 죽이라든가 뭐 이런 간식들을 해서 배가 고프거나 그러든 안 했고요. 예, 난방이나 이런 것은 뭐 사실 그 밖이고 그리고 또 이 젊은 여성분들 주로 해서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디 가서 아주 힘드신 분들은 이제 차 안에 가서 이렇게 쉬시기도 했는데 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제일 앞에 있고 뒤가 있기 때문에 매연이 엄청 나오잖아요. 아,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날 꼬박 그 대열에서 같이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트랙터는 히터가 있습니까? 예, 히터는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뭐 춥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래도 그게 이제 그날 또 좀 추웠으니까 예, 예, 예. 밤새 이렇게 또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고 예, 예, 그러죠. 그랬을 텐데 주로 시민들이 몇 시부터 이렇게 몰려오던가요? 저희들이 갈 때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았고 예, 조금 한 2, 300명 저희 수준하고 거의 같게 예,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들 뭐 연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뭐 불법 집회도 아니고 자기들 말로 교통 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쳐부수거나 뭐 그러든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고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반대 차선이죠. 거기까지 막고 그래서 그걸 안 트면은 연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예, 그러면서 그 요새 SNS가 많이 발전돼서 그런 정보가 많이 나갔고 특히나 이제 그 서울에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예견이 돼서 예, 저희들이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기자회견 또 내지는 뭐 성명서 이런 거 내서 함께 좀 와주십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광화문에서 3시부터 했던 집회가 한 7시쯤 끝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병력도 10개 중대가 더 사람들 모이기 전에 저희들 해산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움직임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경찰이 뭐라 그러면서 막던가요? 이유는 딱 뭐 공문서 하나 보내온 것이 예,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제일 좀 저희 표현으로 얼척없었던 것이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돼 있는데 예, 서울경찰청장 뭐 이름으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옥중 결재를 한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경찰청으로 온 게 아니라 경찰청장 누구라고 해갖고 지금까지 딱 찍어져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참 분노했고 또 하나 분노한 것은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올라오는데 19일일 겁니다. 19일 날 아까 오금치에서 저희들이 그 만난 날인데 예,
그날 세상에 그 농업사법 이런 것을 지금 감옥에 가도 시원찮을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회의에서 그게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그때 좀 분노를 했죠. 농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세 번째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트랙터로 저렇게 가고 있는데 딱 가고 있는 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제일 좀 분노스러웠습니다. 일주일 걸려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고 또 그날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이렇게 대치하고 그러셨는데 새벽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셨나요? 크게 힘들 때는 없었습니다. 그날 뭐 추위도 있고 그랬는데 워낙 이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날 좀 그 여러 가지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웅장하고 장엄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어디 콘서트장에 온 것 마냥 이랬었고 젊은 친구들의 발언 하나하나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 5시간씩 막 줄을 쓰더라고요. 예. 100명 정도가 계속 서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언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친구들 보면서 야 우리 이 세대 미래는 진짜 거기서 희망을 먹고 또 산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광장 체험을 제대로 저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오히려. 예. 예. 결국 이제 어제 오후 4시 반쯤 풀렸지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한남동으로 이동을 하셨습니까? 예. 거기서는 갔습니다. 10대만 그때는. 10대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그겁니다. 예. 한 30대 정도 다 갔으면 했는데 청에서 뭐 협의가 들어가 10대만 간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이번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계속 발언 중에 저희 농민들에게 드디어 80년 만에 절호 기회가 왔다고 좀 표현을 했거든요. 예. 80년 결국은 이제 해방 이후로 아시다시피 산업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농민들이 계속 헐대받고 농민 문제가 제대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상품을 생산하면은 생산자가 가격을 매기는데 농산물은 저희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 또 지금 그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매년 그걸 헌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들었는데 수확할 때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개념 갈아엎는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하나 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썩어 빠진 세상, 특히나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저희 전농에서 이것을 결의하고 일주일간 결의해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하나 성과를 했던 것은 80년 동안 중에서 농민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화두가 되고 국민들의 인기를 받은 것은 처음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되려면은 정치권으로 제도로서 국회에서 또 내지는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 주어서 농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다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벌쳐져서 진짜 이번에 저는 이걸 또 고민했어요. 1년 후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이나 고생해서 하룻밤 날까지 새가면서 이랬는데 1년 후에 봤을 때 야 그게 허망했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세상은 안 와야 될 것인데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좀 그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보다는 그럴 수도 또 있겠구나 하는 절망들이 좀 든 게 그게 좀 가장 큽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는데 아무쪼록 건강을 잘 챙기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그렇게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실 텐데 짧게 한 말씀 하실까요? 예. 한마디 한다면은요. 이번 저희들의 저희는 남태령 대첩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시민들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진짜 건강한 그리고 소중한 농산물들 잘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우리의 먹거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사 잘 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세상을 바꾸는 트랙터에 시동을 걸었던 전봉준 투쟁단 서군 대장 이갑성 전농 부의장 연결해 봤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일단 뭐 농민들의 문제 이것이 전농의 가장 큰 어떤 목적이었겠지만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것들은 저는 역사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제가 전농 보면 참 매번 감탄하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인데, 아, 정말 그 투쟁력이나 결집력이 참 대단한 단체고, 그래도 나름대로 진보 운동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이런 어떤 탄핵, 박근혜 때도 맨 앞줄에 서셨고, 그런 점에서 그때 횃불 시위도 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점에서는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번에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셨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도 또 대단한 어떤 거 활약을 또 축하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차율님께서요. 남태령 대첩은 동학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젊은 청춘의 승리입니다. 모든 이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효모님 트랙터 타이어 많이 비싼데 후원 계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못 여쭤봤는데 기회가 되면 알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리님 농심은 천심입니다. 우리의 쌀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김성우님 유튜브를 보면 완전 감동입니다. 세대 간의 화합이 최고였습니다. 그날은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응원봉이 희망봉입니다. 서리꽃님 남태령 대첩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존경합니다. 차벽 뚫릴 때 한남동에서 시민들 환호 속에 트랙터 가는 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임세현 대변인님 어제 그 남태령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몰려가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실상 거기가 뒤쪽이 이제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트랙터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벽에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사건이 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지 130년 됐거든요. 그 동학농민운동에서 희생되셨던 분들의 한을 풀어준 사건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30년을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투쟁과 연대가 결국은 이 땅에 희망을 일구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그 뒷면에는 우리 위대한 시민들의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왜 이런 걸 막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 농민분들은 투쟁력이 또 어마무시하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막아보려고 시도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불타는 시민들의 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처사였다. 뭐 교통체증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들이 교통체증 유발한 거거든요. 차벽 막아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이러한 불타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그 오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금치에서 모였다는 것도 참 절묘하죠. 그러니까요. 양쪽에서 이제 출발해서 우금치에서 모여서 이제 함께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컨대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출발해서 한 곳에서 모여서 힘을 모아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입니까? 아니 양곡관리법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국회가 다 통과시켜서 한 일을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임명된 권력도 아닌데 그걸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요. 그거에 분노한 또 우리 윤석열 탄핵 주장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오셨는데 그걸 막고 못 오게 하고 그러나 또 국민들이 뭐 광화문에서 제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7시에 끝나고 그 진행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남태령이 지금 못 오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대거 남태령으로 바로 넘어가셨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 젊은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거 막을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 됐다.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예. 지금도 윤석열은 버티면서 이런저런 못된 생각만 하고 있는데 김종대 의원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뭐 보냈는데 제출도 안 하고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도달된 것으로 간주할까 하는 여부를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오늘 이제 입장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무래도 도달된 걸로 본다는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입장이 나올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헌법 심판의 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정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뭐 다른 말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저렇게 버틴다고 됩니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탄핵당한 대통령 중에 버티는 경우도 이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단은 탄핵의 어떤 심판에서 답변서를 일단은 윤 대통령한테 보내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일이 잡히니까 답변서를 보내라. 그 다음에 변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부한다? 이거는 이런데 헌법재판소가 밀리면은 뭐 완전히 뭐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할 것으로 봅니다. 홍수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국민들에게 주고 싶었는지 25일 날 출석하라고 했는데 그때 나올 자도 아니죠. 안 나오고 버티겠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본인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나와서 조사받으면 조사받다가 바로 피의자로 전환해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알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나가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에 공기를 맡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인이 김건희랑도 만날 일이 없어요. 피의자로 전환할 것도 아니고 이미 피의자인데. 네, 예. 그렇죠. 이거 너무 명백한 현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우편 송달하고 인편까지 순차적으로 보내는데 안 받는 거 보고 이런 대통령 처음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지. 이런 대통령 처음이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지금 3번 탄핵 동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헌적인 일을 그동안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통보까지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장어 56kg는 들어가고 본인 생일 화환을 들어가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디올백 안에다가 이 헌법재판소 서류를 넣어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올백에 들어가면 받겠죠. 김건희는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풍선으로 보내도 돼요. 풍선으로. 네. 지금 계속 조사하면서 이런저런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 좀 놀라운 사실이요.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저도 지난번에 박선원 의원 나오고 김병주 의원 나오셨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윤석열이 골프 친 게 이게 다 계엄 모의하는 거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그랬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들어보시죠. 김영현이 국회 국방에 나와가지고 그 용비어청가를 불러댔거든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부사관들이 대통령과 직접 골프 칠 이럴 기회를 마련해줘서 뭐 감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송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때 왔던 사람들이 그 707 특임대다라고 하는 게 제보가 있죠. 그러니까 707 특임대를 그 부사관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 위에 그 여단장 707 특임단장 또 그 대통령실에 불러서 윤석열이 격려도 하고 그 전에 말이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성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불러서 격려도 하고 골프도 같이 쳤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나는 한 팀이다 뭐 이런 거죠. 무슨 뭐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원래 이 707 특임대는 타격부대예요. 네. 이렇게 근데 자기 경호나 세우고 밖에 보초나 세우고 그 이후로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특전사 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김용현이 국회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누구랑 골프 쳤냐. 그러니까 부사관하고 같이 쳤는데 그냥 감격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다고 지랄 연병을 했죠. 김용현이 그 말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또 안보태세 점검 차원에서 U3 빵카도 다 둘러보시고 이러면서 좀 뭔가 통수권자로서 장병들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 그래서 반영된 거거든요. 8월 8일 9일 날도 운동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한 게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업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닙니다. 장병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게 누구냐? 부사관들하고 영관급 실무자다. 그래서 영관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나서 격려 만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정말 이거는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휴가 기간에 이렇게 이 장병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저렇게 사악한 자가 있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저 때 제가 목소리 엄청나게 높였었는데, 골프 라운딩 하는데 대통령하고 치면 불편해서 잘 안 쳐지지. 오히려 망친 거지, 그게. 근데 골프 라운딩을 장병들이 했다. 원래는요, 예. 더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8월에 지금 라운딩 했다는 저 날짜. 예. 그것에 대해서 저건 10월 달 발언이고 9월 국정감사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골프 친 적 없다. 예. 내가 만약에 사실이면 옷을 벗겠다. 이랬어요. 김용현이. 그러다가 그 날짜에 친 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제 8월 그때 말이야. 김용현 녹취를 제가 기억하는데 네. 국회의원이 그때 질문을 조금 너무 오버했어요. 당신이랑 같이 쳤다던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옷을 벗겠다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질문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랑 같이 쳤다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라면 옷을 벗겠다고 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반적 뉘앙스는 골프 친 적 없다고 부인하는 들린 거예요. 거였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옷을 벗겠다 그랬다가 갑자기 한 달이 지나니까 저렇게 답변이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죠. 그리고 드러나니까. 자기는 기억이 생생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만찬장에 본인도 있었던 거거든. 있었죠. 그 라운딩하고 만찬할 때. 경호처장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아니 이제 저건 경호처장 때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는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옷을 벗겠다 그런 적 없다 했던 거하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눈물이 걸썽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양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얘기를 보고 저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간신의 발언이다. 내 그 발언을 아마 매불쇼에서 한 것 같은데. 10년이 아니고 100년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 간신이 한 100년 동안 10명은 나오거든. 그런데 저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간신 발언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날 간신판으로 그냥 바뀌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부사관이 707 부대 부사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은, 707 부대장 영관급 부사관하고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7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대고, 나는 당신들만 믿고, 이게 8월 달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령은 그 전부터 나왔던 거고, 뭐 간단하게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전부터 김용현이가, 저런 간신 발언 골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윤석열이 골프를 안 치다가 쳤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저놈아가 이제는 완전히 뭐 노는 걸로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용산이 보안 시설이 취약하니까 미국의 도청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드에서 만나서 계엄 모의를 했고 또 그중에 한 번은 707 부대 해가지고 또 특별히 이런 자리도 만들고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일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운동, 뭐 격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김용현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일부러 707 부대 뭐 부사관이든 영관급이든 함께 골프를 치면서 본인이 계엄을 할 때 본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영관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얘기도 나눴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컨대 골프 치면서 왜냐면 거기는 경호도 뭐 가까이 붙지도 않고 누가 알 수 없는 장소잖아요. 마을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몇몇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선발된 사람들이겠죠. 제가 볼 때는 특임대장이든 누구든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골프를 치면서 계엄이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 또 그런 계획들을 얘기했을 가능성 뭐 노골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부사관 영관급하고 골프를 치냐고요. 김종대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치면서 뭐 감격했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골프를 치면서.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사급이나 뭐 이 정도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골프를 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영관급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입막음도 되고 본인들과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마도 골라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그것이 결국은
내란 음모나 아니면 계엄을 모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예. 아마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험담을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다 계엄 얘기는 안 쓸어버려야 했다 된다. 하더라도 참 이렇게 열심히 국군 장병이 있는데 저 야당 말한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험담하고 제가 보기에 부사관한테 계엄 얘기까지 할 단계는 아니었을 거고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투입을 한다면 이 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저놈들은 물리쳐야 될 놈들이야 막 이런 것을 고취시키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저 때 좀 되게 이상했던 게 저희 관련해서 취재를 한 기자가 있어요. 예. 그때 이제 기자가 밝혀냈잖아요. 아마 뉴스토마토 기자였나? 골프 치는 거? 네, 골프 치는 거 이 내용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CBS가 취재했죠. CBS 예. 기자인데 그때 기자 핸드폰을 무리하게 압수한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고 사실 저기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거에서 경호의 이유로 무리하게 압수한 것이 저는 아마도 이게 기자가 관련해서 뭐 내란 관련 정보나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그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압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또 의심이 또 들더라고요. 그때 기자한테 계속 물었대요. 같이 있는 사람 누군지 봤냐고. 옆에 동반자 누군지 봤냐 계속 그걸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김건희가 있어서 저렇게 물었나라고 의심했는데 아마도 이제 기자가 내란 관련된 정보를 들었거나 그런 장면을 봤거나 했던 게 의구심이 드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전화기까지 뺏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김병대 의원님 707 특임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타격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수작전할 때 그 쓰는 적지에 들어가서 유격전을 전개하거나 아니면은 그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요인을 암살하거나 이런 임무를 만난 부대. 세계적으로 그런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미국의 델타 포스, 뭐 네이버 실도 있고, 네이비 실도 있고 예. 이런 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707 그 특수부대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한국군에서는 가장 예. 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엄선된 자원들이고 이게 뭐 각종 TV 예능 프로에서도 왜 그 저 오비들 그 나와서 예. 할 때 게임도 많이 부대인가?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도 자주 나오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대는 일종의 어떤 특공 부대가 돼가지고 무언가 이런 계엄 사태 때는 신속하고 은밀하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대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 경내에 들어간 유일한 부대입니다. 예. 의사당 안으로 진입한 유리창 깨고 그 유일한 부대가 여기에요. 그 저 착용한 장비만 해도 수천만 원어치예요. 그게 총뿐만 아니라 야간 투시장 같은 예. 해가지고 저 수천만 원 장구류에다가 뭐 거기는 일반 사병은 다 거의 없고 다 부사관급. 부사관 이상이죠. 예. 행정병이나 뭐 마트병이나 있지. 예. 일반 병사는 전투 요원은 아니죠. 완전히 그냥 인간 병기들 아닙니까? 인간 병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그 707 특수 임무단이 백호 부대라고도 불린대요. 거기 표가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이게 그 707 특수단의 표어랍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그냥 행동해. 그리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그냥 시키면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특전사의 그 원호는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은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런 부대에서도 특수부대가 707 부대인데 그런데 윤석열 일당이 이런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켰는데 어땠습니까? 707 부대 실력이면 국회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마 5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장악하는데.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유리창 이렇게 깨고 넘어가서는 화분 치우고 안에 가서 어슬렁거리고 707 부대가 그런 부대가 아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안 거죠. 이거 아닌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부사관이면 생각이 있는 거죠. 아무리 명령이지만 맨 처음에 출동했을 때 아마 뭐 대테러 작전이나 야 국회에 북한놈 들어왔어 나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건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계엄이네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그러네. 이건 아니잖아. 부대원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겁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구를 무서워하지 않고 잡아다니고 장갑차를 막아서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거 국민들하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707 부대원답지 않은 것을 보이면서 철수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을 잘 모른 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지가 말이지 생각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딱 하고 불러서 골프도 쳐주고 술도 한잔 주고 그러면 이놈들 나를 위해서 충성할 거야? 이렇게 우매한 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아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을 모른 죄, 국군 통수권자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모른 죄, 저는 이 죄가 윤석열의 가장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검찰에만 있었잖아요. 검찰은 말 잘 듣잖아요. 소고기 사주고 이러면 말 잘 듣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이나 병사들도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김용현이 말 잘 듣겠죠. 김용현이가 옆에서 내조를 했을 거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 또 일반 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원래 계획했던 거 다른 애 느끼게 되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인데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소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은 본인 생각에 검찰에서만 30몇 년을 일하다가 대통령이 됐으니 검찰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술 먹고 고기 먹고 말하면 잘 듣고 그런 체계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당신 말을 듣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둔합니까 사실은. 자기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그 검찰에서 생활했던 거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걸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면 될 수 있다는 이 우둔한 생각. 이것이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입니다. 네. 그리고 예. 제일 707이 분노하는 거는 임무 목표를 안 알려주고 투입했다는데 엄청 배신감을 갖죠. 아하. 그러면 전쟁 때 다 죽거든. 그렇죠. 사지에 모르는 데 가는 거거든요. 다 짜고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현장에서 다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작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쳐박았다.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게 제일 분노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에 707 특임단 그리고 또 HID 이런 데들을 많이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제보 받은 데도 나오는데 그 반응 속도가 빠른 부대들입니다. 굉장히 신속하거든요. 그런 중에도 이제 현역과 예비역이 또 갈리는데 예비역들은 주로 은밀하고 더럽고 불법적인 거. 이런 것들 전담하죠. 예를 들어서 성관이 직원을 납치해가지고 2건 씌워서 가서 오늘 보니까 야구방맹이도 갖고 가라는 얘기가 있던데 두들겨 패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현역을 시키면은 증거도 남고 신원도 밝혀지고 이러니까 이런 건 예비역들이 좀 해서 은밀한 공작, 사보타지 예. 이런 거 하고 현역들은 조금 드러나도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을 정체불명의 괴한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이런 건 특수부대가 707 부대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 특전사가 이제 이런 일을 떠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보사는 보다 은밀하고 더러운 거. 예. 그다음에 특전사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명령만 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김어준 씨가 그 이야기했던 제보 내용, 한동훈을 사살한다, 뭐 HID를 시켜가지고 인민군복을 매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민주당에서 나온 게 약간의 허구가 가미됐다라고 했다가 박선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보좌진이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간 게 잘못 알려졌다라면서 내 잘못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좀 너무 김어준 씨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니 한미 관계도 있고 미국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라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고 허구가 좀 가미됐다라고 하자니 김어준 씨가 또 너무 큰 타격을 입을 것도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찾은
방안인가 아니면 팩트인가 궁금한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처음에 그 박선원 씨, 그 보좌진이 작성했던 보고서는 그 보좌진이 국정원 출신이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고서였습니다. 5개 팩트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노상원 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능성이 상향 조정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노상원이란 인물이 들어가면 설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능성 희박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예. 한 30-40% 가능성은 있다는 뜻으로 그럼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중간 보고서 작성할 때 노상훈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기 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상원이란 변수는 뭐냐면은 테러, 암살, 뭐 체포를 넘어서 또는 분란을 조성하고 이제 소요 사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비공식 비선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온다면은 정보사에서 일어난 일이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 5가지 팩트가 평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정보 보고서 원래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도 물론 이게 아직 50%가 넘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5개 중에. 근데 암살조는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암살 위협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채널A인가 단독 기사로 나갔죠. 그런데 이재명, 우원식, 그 뭐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은 체포 쪽에 가깝고 한동훈은 암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데서 차이를 보면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김어준 씨한테 누가 그러면 알려줬느냐. 예.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정보사에서 정보가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가 나갈 땐 정보사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보사에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한미연합부대가 있다고. 예. 501 여단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지금은 한국군이 그 여단장을 맡고 있지만 과거에 미군 부대였거든. 그러면 777 충암파가 그 사령관으로 있는 그 부대도 원래 옛날에 미군 부대예요. 그래서 그 미군이 북한을 감청하면 영어로 번역해 본국에 송고하는 원래 그 부대가 지금 한국군 소관으로 바뀐 거라고. 거기서 이제 린다김이 그 왜 유명한 백두 정찰기가 그 부대가 쓴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신호 정보 이런 걸 감청하는데 이 정보를 한미가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처음에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던 그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시나리오 차원에서 누군가 검토했는데 그게 빠져나가서 김어준 귀에 들어갔다. 그러면 정보사 쪽이라는 거야. 이게. 정보사 쪽에서 그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다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미국의 국무부나 어떤 대사관보다도 더 정보가 빠른 데가 한미연합정보관리부서. 그리고 하필이면 정보사가 미군하고 원래 그 같이 합동으로 정보 활동을 하는 부대다. 그 이리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막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 의원님께서 혹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된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딘가요? 아니 이게 뭐 너무 지금 크게 나가는데 우선 이 모든 사태의 컨트롤 타워가 안 밝혀졌어요. 용산에서 담화문 쓰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 담화문 초안 작성하고 그다음에 법적 검토하고 이 계엄의 아주 그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른자위가 한 명도 안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적 검토를 한 그룹이 특히 중요한데 대통령이 직접 병력 출동을 명령만 안 하면 담화만 발표하면 내란죄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검토한 걸 보고서 계엄을 선포한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김용현이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예. 근데 차질이 생기면서 대통령이 그 시나리오에서 일탈을 한 거죠. 그래서 사령관들한테 직접 전화한 건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원래 시나리오를 짰을 때 대통령 보좌팀이 있다고. 요게 용산에 분명히 잔당 세력이 있는데 그게 안 밝혀졌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여기 나와도 얘기하고 다른 데 방송에서도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용년의 비밀 지휘소가 있는 것 같다. 저 계엄을 끌어가는 방첩사 갖고 안 된다. 방첩사는 정무 법무만 기획하는 데다. 이런 실병 기동이나 이 성관 이걸 어떻게 하는 지휘소가 있을 거 아니냐. 컨트롤 타워가. 그랬는데 그게 밝혀진 겁니다. 그게 정보사 100여 단입니다. 여기서 작전 계획을 짰을 거라고. 그러니까 계엄 그 부대 투입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하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을 건데 요게 안 밝혀진 거라고. 요걸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죠. 혹시 의심 가는 인물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보사령관 그 문상호, 예. 그다음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예. 그다음에 전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김용균, 이런 사람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전부 다 군에서 불명예죄에 대한 사람들이 주축이에요. 노상원은 여군 교육생을 성추행했다가 불명예죄 됐고, 이 사람 실형에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용규는 사이버사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가 구속됐고 불명예 전역했고, 전부 군의 불만이 드글드글 끓는 한 맺힌 사람들. 예. 일종의 어떤 불명예 전역자들이 주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일정 정도 함의가 있죠. 말하자면은 현역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런 자들이 하는 거죠. 그것도 빨리 좀 밝혀내야 되겠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커맨더 역할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임세은 대변인님 혹시 이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그날 김건희가 오후 6시 25분부터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한다고요. 네네네네.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그러면서 성형외과 원장을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부를 수 있었는데도 직접 병원을 찾아간 것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미친 것이든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이걸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 예, 김건희가 6시 30분부터 그 강남의 모 성형외과 막 박모 원장이 있는 성형외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를 갔다 왔다라는 얘기 있는데 봉지욱 기자 말에 의하면 이거는 김건희가 미리 알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 알리바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본인은 몰랐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온 거다. 그건 일종의 알리바이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듯한 게 저는 하나는 그 추적이 맞다고 생각도 들고 미리 알고 본인이 뭐 오빠 계엄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 특검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동훈이 찬성할 것 같다는 뉴스를 어디선가 정보를 들어서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본인 특검 찬성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계엄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하나는 알리바이. 두 번째는 그 계엄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도 계엄 전날에 이발하고 염색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는 뭔가 단장을 했겠죠. 성형외과에 가서 뭐 그냥 뭐 아파서 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본인들이 영구 집권할 거 생각해서 꽃단장을 미리 한 거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글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쪼매난 디올님 신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시술 받았다고 함. 천왕봉님도 김어준이 신한테 이뻐 보이려고 말한 거라고 그런 걸 보내셨는데 이런 썰이 많이 돌아다니긴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속과 연관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본인이 소리다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대선 때, 토론회 하고, 그리고 천공 얘기 나왔죠. 근데 건진법사, 지금 요즘 이제 체포돼가지고 수사받았는데, 지금 물론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가지 뇌물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명태균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점집 얘기 또 나오죠. 이 계엄에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무속과 이렇게 연관된 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얼마나 국민들이 김건희 하면 무속과 연관 짓는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했던 행적과 행동 때문에 결국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니까 저는 이게 전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일관되게 무속과 연관된 부분들이 중요 사안마다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김건희와 무속과 연관성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어가 그 예. 민물 장어가 56kg가 들어갔다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160인분 상당이래요, 양이. 근데 아무리 관저에 뭐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해도 160인분까지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섭취를 하기가. 아무튼 장어 같은 경우는 또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게 또 지금도 굿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들립니다. 그 장어가 그때 이제 12간지에서 청룡의 날이라는 게 있대요. 청룡. 그 청룡이 굉장히 중요한 뭐 12간지 중에 신을 모시는 게 중요한 날인데 그 청룡의 날에 그날에 장어가 이제 160인분이 들어간 건데 제사용품이었다는 겁니까? 그 굿이나 제사용품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죠. 그날 청룡의 날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장어가 또 약간 용처럼 생겼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말이 되는 일들 만드는 게 이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네. 정말 믿기가 힘든 일들이 이제는 다 현실이 돼서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밝혀져야죠. 예, 그러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무속이 계엄에 대한 전체 판착이 특히 시를 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11월에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비롯해서 다 때가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김용현도 올해는 어렵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올해 됐을까? 예, 그런데 여기에 노상원이 이제 그 김용현한테 올해는 윤 대통령 운수가 대통하는 가장 운이 좋은 데인데 마지막 운을 해가 가기 전에 잡아야지 내년에는 더 불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속의 조언을 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 12월 3일 날 그 계엄의 배경이다. 이게 벌써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2월 3일을 왜 12월 3일이냐에는 무속이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손 없는 날. 소복송님 아주 재밌는 글을 보내주셨네요. 56kg이 2,000온스라네요. 진짜. 2,000온스. 네, 참. 야, 맞아요. 아이고 2,000온스. 대단하다. 잠깐만 마이크 좀 내려주실래요? 내리시. 입 모양으로 다 됩니다. 12월 3일이 또 그 대선일 있고 당선된 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12월 3일 천일이 개엄 되는 날이 날이죠. 천일이라고. 네. 참 황당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이 대운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그나마 대운이 그렇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무속이 아무리 판을 쳐도 그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서 뭐를 해도 그건 통할 수 없다고 보고요. 무속은 한계가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구속될 것도 못 맞히는 무속인이 무슨 나를 정하고 그따위 짓을 합니까? 본인이 뭐 성공할 줄 알고 했겠죠. 근데 국민들의 힘이 결국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무속은 절대 국민들의 여론을 이길 수도 없고요. 저는 노상원이든 누구든 이런 사람들을 뭐 무속을 믿어서 자기들 날 잡아주고 했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이게 지금. 지들이 미래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무슨 무속입니까? 아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한덕수 총리 참 딱한 양반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은 정말 실망의 연속이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하나 하고 물러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한 거 그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특검 이런 거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이것까지도 저는 처음에 농업 관련 법을 거부권 행사한 것은 나중에 그걸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그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권력의 눈치만 바라보는 그 행태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지금 역사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대 의원님, 한덕수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예, 세 가지 경우를 봐야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사법 처리는 첫 번째 트랙은 이제 검경의 수사입니다. 특수본이나 공조본의 수사, 또 공수처의 수사. 언제 체포되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검입니다. 요거는 검경 특수본의 수사를 다 통합하는 그런 어떤 특검이 통합. 이게 트랙 2,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입니다. 이걸로 해서 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덕수가 각기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검경 수사에 대해서는 방치입니다. 막 내전이 벌어지고 이게 혼선이 벌어져도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두 번째 특검입니다. 이건 아주 모호합니다. 세 번째가 문제인데 헌법재판관 추천이에요. 이게 탄핵 심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낙관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마 명분이 없으니까 청문회 끝나면 바로 해줄 거다. 그러니까 1번은 방치, 2번은 모호성, 뭉개기, 그리고 3번 정도는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라면 3번도 바로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열흘만 더 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한덕수의 대행에 무색무취한 걸로 열흘만 더 간다. 아마 대한민국에 파국적 혼란이 올 겁니다. 아주 국가가 위험한 상황이 올 거예요. 이때부터 대외 신인도나 이 어떤 국가의 어떤 지표는 이제부터는 파국을 걱정해야 되는 위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대행이 아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올해 연말을 넘겨버리면 대단히 위험해진다. 이제는 탄핵도 장담 못한다. 그 심판도. 그래서 1차로 제가 보기에 한덕수의 지금 어떤 대체적인 이런 거를 조율하는 선은 1번, 2번은 그냥 뭉개고 3번 정도 하는 거 선에서 자기의 면피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추천까지 하면서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면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은 혼란대로 계속 지속되고 특검하고 수사하고 이제 시간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약하냐 하면은 윤석열을 체포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20일 이내에 기소 못하면은 풀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또 기소를 해도 문제야. 그 다음에 특검이 출범하면은 이제 이 기소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공판이나 하는 특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특검은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꼬여버리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이미 보여준 태도는 이미 혼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혼란을 방치하는 방향으로는 이미 방향이 가고 있다. 잘해야 헌법재판관 추천 정도 될 거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예. 그렇지만 아마 그런 선에서 최소한의 수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가 지금 이제 김종대 전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탄핵하는 게 맞다. 맞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최후 통첩을 했잖아요. 24일까지 예. 해라. 안 하면 탄핵이다. 해야죠. 당연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연망이고요. 이런 상황을 길게 끄는 건 절대 국가에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외국에서 그래도 우리를 안정적으로 보면서 주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스무스하게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인도가 아직은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저걸 틀어주고서 만약 이걸 뒤집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요. 바로 신인도는 떨어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탄핵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민주당은 탄핵을 해야 되고요.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 24일까지 내일까지 특별한 어떤 행동을 안 하면 특검법을 발의를 안 하면 공표를 안 하면 바로 탄핵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와야 돼요.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명확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 윤석열 탄핵되고 조기 대선 치러져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국제사회는 한국을 그래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혼란에 빠진다.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눈치 보지 말고 탄핵을 실행해야 된다. 한덕수를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태도를 보면 명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지살길만 찾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임세근 대변인 네. 한덕수를 곧바로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나마 이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하니까 저 눈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일말의 기대를 갖고 탄핵을 안 하고 봐줬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저자 더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공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가 음침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침한 사람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고요. 이제는 뭐 아쉬울 것도 뭐 끌려다니는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절차대로 국민 여망대로 24일에 탄핵한다고 공표를 했으니까 탄핵을 해버리면 됩니다. 사실상 내란 공범자예요. 이자가 얼마나 음침한 자냐면요. 국무회의 때 자기는 말리려고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게 11명만 정족수가 되면 국무회의가 열려요. 근데 딱 11명만 불러요. 이 한덕수가. 그래서 국무회의가 사실상 이제 계엄을 할 수 있게 이제 심의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1명만 딱 불러놓고 자기가 말 안 들을 것 같은 장관들은 빼버리고 11명 부른 거거든요. 그렇게 음침한 자가 같이 지금 권한대행 하고 있으니까. 한덕수가 소집을 했습니까? 한덕수가 소집하죠. 국무회의는 총리가 소집하니까. 근데 딱 11명만 소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공범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가 뭉개고 있는 이유도 본인이 공범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감옥 갈 일밖에 없거든요. 이제 여생을 내란범으로서 감옥에서 보낼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감옥 가기 싫으니까 최대한 시간 끌어서 어떻게든 뭉개고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이자가 살 목표밖에 없어요. 빨리 탄핵시켜서 총리직 박탈해버리고 감옥 빨리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자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정도 의원님 경찰 특수단에서요. 노상훈 수첩 지난번에 이제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정치인, 판사 등 수거 대상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서 이자가 가장 핵심이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에서 가장 공적인 행동을 원하는 사법 과정은 분명히 정규군이나 경찰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선에서 대기 중인 그룹이 노상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구를 그 체포하고 납치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납치 이후에 처리해버리는 뭔가 이런 어떤 그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계엄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보통 계엄이라면 이렇게 기본권 제한하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이 이제 군 계엄사가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건 계엄사도 아니에요. 완전히 저 나치 돌격대 같은 별도의 비선. 거기서 수거를 해버린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자가 하냐고. 거기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죠. 지금 최진봉 교수님 대체로 수사를 하다 보면 또 전모가 이렇게 드러나다 보면 얼마나 윤석열이 허술하고 무모하고 즉흥적으로 했는가 이런 사실이 드러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얼마나 치밀하게 사전에 모의했고 준비했고 그랬는지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뭐 노상훈 수첩에서 정치인 판사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그 판사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저기서 지금 저 수첩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판사를 왜 처벌합니까? 왜 수거를 합니까? 수거는 아니고 그리고 막 사람이 무슨 물건입니까? 수거를 하게? 내용도 그렇고 정치인이나 판사가 거기에 수거 대상이 된다는 건 놀랍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그냥 독재를 지가 계속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인간 계엄을 한 게 정말 윤석열 말처럼 무슨 뭐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 전두환 또는 뭐 누구야 박정희처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라니까요. 저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것도 아까 뭐 김종대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 쫓겨난 사람들, 불명예 전역했던 사람들 끌어들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은 불평분만이 많잖아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약점 잡아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분풀이식으로 계엄을 했다? 이거는요, 윤석열의 개인적 욕심과 저 불명예 전역한 자들의 자기들의 영달, 이게 결합을 해서 결국 국가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제주도 4.3이 군경이 학살했다는 인원보다 서북청년단이라는 민간 조직이 훨씬 더 많은 학살을 자행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 보면은 그런 서북청년단 같이 이렇게 민간인
그리고 저 옛날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용파리 사건부터 예. 해가지고 정치 깡패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정치 깡패 그 폭력단 조직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예,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가장 확실하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위헌이고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해 주셨던 분이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봉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응원봉, 네, 최진봉. 최진봉 응원봉. 봉지호. 봉지우.